재무부 자금 차입 계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업데이트가 됐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월부터 3월 분기 동안에 TGA 잔고가 7,500억 달러를 유지한다라는 전제로 7,600억 달러를 늘리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8,160억 달러에서 7,600억 달러를 빼면 560억 달러죠. 그런데 줄어드는 것은 550억 달러로 계산이 됐는데 아마 뒷자리까지 계산을 하면서 이런 오타가 좀 생긴 것 같고요. 4에서 6월 분기, 즉 2분기가 되겠죠. 이때 TJ 잔고가 7,500억 달러로 가정을 했을 때 2,020억 달러만 빌릴 것이다. 이 전망에 대해서 다소 놀라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2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5년도 4에서 6월, 16년, 2017년 모두 다 이렇게 소폭 줄어들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전 분기랑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은데 2018년도 내용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 다시 느는 이런 패턴이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사실 그런 패턴이고 따라서 4월에서 6월 분기 2분기가 되겠죠. 자금 조달 계획이 줄어든 거 2,200억 달러 빌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 부분은 원래 대체적으로 1년 중에 그 시즌이 가장 적게 발행을 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달라진 내용도 아니고 우려할 내용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글쎄요 금리가 떨어졌다 그런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1분기 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31일 수요일 날 좀 발표가 되겠죠. 이제 이 내용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언제 몇 월 달에 얼마의 규모로 입찰을 하겠다.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건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게 되겠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장기물이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 단기물이 또 얼마나 줄어들지 이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러프하게 잡힌 이 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 이게 55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시장의 기대보다는 더 줄은 면이 있어서 나쁘지는 않아 보이지만 딱히 그렇게 크게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수요일 날 나오는 그 만기 보유별 국채 발행 물량이 오히려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보시게 되면 지금 2,200억 달러로 잡힌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그랬다. 2분기에는 다 물량이 줄어드는 패턴이 있었고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결국 2분기가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모습 역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작년 10월에서 12월을 보시게 되면 7,760억 달러가 동일하게 잡혔지만 이게 직전 자금 조달 계획 발표 내용이거든요. 10월에서 12월 순차익 금액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 예상치는 8,520억 달러였어요. 그러다가 지난 10월, 그 문제의 10월이 되겠죠. 이때 7,76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 발행 금액에 대한 이런 증가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재무부가 후퇴한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7,760억이 이번엔 그대로 실행이 된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국채 발행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갈아치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를 늘리면서 차입하는 금액이 늘어나죠. 상당히 부담이 높았죠. 그러면서 시장금리가 5%를 치솟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때였고요. 이때 이후에 장기물 발행 비중을 줄이면서 빠르게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사실 어제 발표됐던 자금 조달 계획도 사실 550억 달러 정도를 더 줄였죠. 따라서 순차입 금액 예상치를 더 줄인 겁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인 발행하는 국채 물량 자체를 줄였다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4에서 6월 2분기 자금 조달 계획도 작년 수준보다 조금 밑도는 그런 수준이죠. 따라서 전반적인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해서 부담이 한시름 놓게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총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발표되는 만기별 발행 비중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를 좀 끝까지 좀 살펴봐야겠죠. 단기채 권고가 20% 미만인데 현재 23%니까 이게 얼마만큼 줄어들지 장기물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게 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번 1월에서 3월 전체 물량이 550억 달러 줄었다. 따라서 전체 2024년 국채 발행 물량 자체가 시장의 우려만큼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4월부터 6월 분기도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다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보다 더 밑돈 수치다. 결과적으로 보면 24년 국채 발행 비중이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의 우려만큼 증가하거나 확대될 가능성은 적어도 1개, 2개 분기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4분기 GDP 소폭치가 발표가 됐죠. 연율로 3.3% 증가로 잡혔습니다. 물론 3분기 4.9%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당연히 떨어지겠죠. 시장의 예상이 2% 증가였는데 상당히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데이터고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성장의 둔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결과로 집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GDP를 말씀드릴 때마다 이 GDI와의 간극을 꾸준히 언급드렸죠. 근데 아쉽게도 속보치 발표 때는 GDI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잠정치, 확정치 그 두 개만 GDI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끝부분 보시면 빨간색이 지금 집계가 되지 않았죠. 아마 GDI가 비슷하게 잡힌다 그러면 이 간극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벌어졌을 때 대체적으로 GDI로 GDP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높게 잡힌 부분들 있지만 여전히 지금 GDI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4분기 GDP 헤드라인만 보면 3.3% 미국 경기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딱히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3분기 변화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GDP의 가장 비중이 높은 개인 소비 관련돼서는 속보치는 2.69로 잡혔다가 확정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2% 상회할 정도로 크게 낮아졌고요. GDP 성장률 기여도에 있어서 개인 소비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23년 4분기 속보치로는 1.91이 잡혔습니다. 소비 지출이 낮아지고 있는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이고요. 지난 3분기까지 민간 재고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GDP 성장률의 대부분에 기여를 했던 게 민간 재고인데 이게 이번에 0.07로 크게 낮아졌죠. 재고의 변화에 따라서 제조업은 생산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고의 생산량이 늘어난 걸 수요 때문이냐, 단순히 재고 확충의 움직임에 그칠 것이냐, 이 지금 판가름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뒤에서 설명드릴 S&P 제조업 지수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재고의 변화를 좀 놓고 보면 이게 20년부터 23년까지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때 급격히 줄었다 빠르게 쌓았죠. 그리고 이후에 사이클을 보이면서 점차 추세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강해서 재고가 쌓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고 보면 민간 재고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당분간 재고를 소진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크게 잡혔던 것은 재고단에서 주도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4분기 속보치에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3분기 확정치보다 소폭 높아져서 0.26%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 얘기는 전체 고정자산 투자, GDP 성장률 기여에 있어서 큰 비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수출도 조금 0.68로 기록이 되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4분기 때 달러가 잠시 약세였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성장 기여도가 순수출이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는 다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했죠. 따라서 결국 이 수출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요거 빼면 순수출이 계산이 되겠죠. 그게 지금 반등하고 있다가 다시 내년 1분기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뭐 4분기 속보치 GDP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헤드라인 3.3%로 뭐 미국 경기가 강하다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나왔지만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개인 소비 지출의 성장률 기여도가 지금 계속 1.91로 낮아졌고 특히 분기별 변화로 봤을 때도 높았다가 뚝 떨어졌다 다시 낮은 레벨이죠. 상당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뭐 이 레벨이 전체 추이로 놓고 봤을 때 20년도부터 23년 추이로 놓고 봤을 때 개인 소비 지출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격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개인 소비가 꺾여서 선행 지표로 경기 침체를 전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개인 소비는 경기 침체 직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유지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레벨이 뭐 이렇게 1.91로 잡힌 게 이게 분기별 비교니까요. 뭐 여전히 소비가 견고해서 미국 GDP가 3.3이 나왔다. 좀 길게 보면 이 정도 레벨이라는 것이죠. 뭐 크게 소비가 이어서 좋다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그런 추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GDP와 GDI 간극이 벌어졌다. 물론 4분기 속보치라 GDI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미 현재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 4분기 잠정치 GDI가 나왔을 때 전분기와 유사한 흐름이 나와지면 이 간극 자체는 우리가 경기 침체 직전에 보여준 이런 부분과 유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GDI에 GDP가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4분기 GDP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4분기 미국 경기는 뭐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제조업, 저는 회복 여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S&P 제조 PMI가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50.3을 기록하면서 반등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47.9에서 좀 어느 정도 소폭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도 상승은 사실 작년 4월 이후 처음 집계될 정도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PMI도 52.9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51.4보다 높았고요. 시장 컨센이 51이었으니까 모두 웃돌았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신규 주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P 서베이 내용 코멘트가 중요한데 제조업들의 이제 재고를 보시게 되면 22년 11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재고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신규 주문이 좀 크게 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놨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잡히면서 생산량이 늘었고 1월 S&P 제조업 지수가 회복하는 것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고 확보가 수요 견인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 제조업 PMI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이 마찬가지로 뭐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높은 레벨을 유지할지 증가할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월 PMI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S&P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집계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지역 연은들의 1월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어제 함께 발표된 댈런스 연은도 마이너스 27 기록했고요. 가장 먼저 기록했던 뉴욕 연은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43을 기록했죠.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도 여전히 마이너스 10을 기록을 했고 캔사스 연은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 연은들의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S&P만 반등하는 모습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ISM 1월 제조업 PMI가 어떻게 집계가 될지 요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더 늘어날지 떨어질지 이제 서로 상반되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최종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이 ISM 제조업 PMI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S&P 제조업 PMI 1월은 여전히 제조업들이 생산량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락하고 저조한 수준이지만 미국 내에서의 수요는 강하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사실 되게 긍정적인 보고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P 제조업 PMI와 ISM PMI가 늘 같은 상관관계를 보이면 결과로 집계된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고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집계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파급력이 더 큰 ISM 제조업 PMI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1월달 S&P 제조업 플래시로 집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지역 연은들의 1월 제조업 지수들이 상당히 형편없이 저조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결국 S&P 제조업 플래시 PMI와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수인데 서로 상반되게 나왔죠. 따라서 이 부분을 ISM이 어떻게 집계가 될지 또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의 미국 주요 지표를 정리를 해보면 S&P PMI 제조업 반등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GDP 4분기 속보치가 3.3으로 잡히면서 여전히 경기가 견고하다라고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내막을 따져보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 특히 GDI와의 차이, 간극이 더 벌어져 있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구체적인 세부 항목으로 보더라도 개인 소비 지출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특히 3분기를 이끌었던 재고 단위 급격하게 줄고 더불어서 달러 약세의 요인으로 순수출이 좀 증가한 부분 등이 좀 집계가 되면서 좀 잘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PC는 물가 여전히 잘 잡혔죠. 당연히 3개월, 6개월 연율화 했을 때 2%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고 게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의 경기 동행 지수 12월 달께 업데이트가 됐죠. 3개월 변화율로 살펴보면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6이 나왔습니다. 상승과 하락한 주의 비율이 6인데 위치가 여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 침체 레벨까지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하락한 주가 더 많아집니다. 이게 직전 달과 비교를 하면 상승한 주는 25주로 동일하지만 하락한 주는 21개 주에서 22개 주로 더 늘었어요. 변화 없음이 4개에서 3개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점차 조금씩 경기가 악화되는 쪽으로 지금 경기동행 지수도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그랬지만 경제 지표들 헤드라인만 보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막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S&P 제조업이 반등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선행에서 집계되는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월달 ISM PMI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GDP도 3.3으로 헤드라인 자체가 잘 잡혔지만 속보치죠. 3분기 속보치부터 변화를 쭉 살펴보면 계속해서 주요한 항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고단에서 급격하게 줄었고 분기별 변화를 보더라도 지금의 위치가 지금 여기죠. 개인 소비 지출의 변화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레벨입니다. 상당히 낮은 구간이고 개인 소비는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 현황도 지금이 계속 여기죠. 급격하게 사이클로 봤을 때는 계속 하락 국면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단기자금 시장의 최근 26일까지 보게 되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1월 말, 12월 말에 있었던 것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급등이 잡혔다라는 것은 결국 어디선가 계속 매일매일 유동성, 불안 요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부 자금 조달 계획, 차입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550억 달러가 줄어서 7,600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다음 분기 4에서 6월 기간에 해당되는 이 분기 금액이 2,200억 달러 빌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간은 늘 상당히 발행량이 적었습니다. 보시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이런 패턴이 늘 동일하게 연도마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즌 계절성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고 물론 작년보다는 살짝 밑돌았습니다만 계절성 요인을 벗어날 정도로 이렇게 놀랄 정도의 집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자금 조달 계획이 몇 번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이때 보시면 5월 달에
이렇게 잡혔다가 또 크게 늘었죠. 이게 좀 계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좀 봐야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수요일 날 31일 발표된 이런 만기 비중, 보유 비중의 발행 물량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단기물이 줄어들 텐데 얼마나 줄지, 장기물이 또 얼마나 늘지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 그때 시장금리가 크게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